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연일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란 지역 공부까지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이란 포르도 지역인데요. 지하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핵심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심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영변 핵시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은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만 이 포르도 지역에 있는 핵시설은 지하 한 80m, 100m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주목도를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고성 원심 분리기까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 재료라든지 시설을 가지고 이란이 필요한다면 핵무기를 9개 정도, 탄두를 9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이란의 핵 능력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이란의 핵 능력, 핵 프로그램을 불능화시키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심장인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독자적으로 그동안 핵시설을 많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포르도 지역은 미군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르도 지역에 있는 핵시설이 지하 한 80m, 100m에 있고요. 그 안반지대, 산악지대니까 험준한 산악지대고 그 안반지대 단단한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로 그 시설물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웬만한 그 폭탄 가지고는 파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이러한 폭탄을 가지고 이제 파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도를 보면 이 벙커버스터가 하나가 B2 폭격기를 싣고 13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갖고 있는 특수 전략자산의 B2 폭격기만 싣고 갈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한 60m가 들어가니까 80m, 100m니까 똑같은 지역에 여러 개를 투하해야지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밀한 능력은 미군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번 과거에 가서 올해 초에 가서 이 부분을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좀 동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은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군사 개입 준비는 끝났다. 이란의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래 싫어하는 분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는 이제 전화 한 통화하면 외교력이 뛰어나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과 핵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비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가능성이 꽤 있고 굉장히 잘한다, 독창적이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조금만 정말로 좀 숟가락만 좀 얹으면 그렇다면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이나 미국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보복할 것이라고 미국이 보복할 거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서 이제 그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세력 균형을 이끌어갈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 가능성은 점점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싫어하고 외국 전쟁에 왜 우리 돈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마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 이런 것도 지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경제, 어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잖아요. 특히 자기 지지층인 마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시는 분들이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곳이 아닌데, 즉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데 왜 그 막대한 돈을 투여해서 그 전쟁에 끼어드느냐, 이로 인해서 희생과 어떤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눈 감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국내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데 좀 더 무기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손 한번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뭐 전격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쭉 진행되어 온 걸 보면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그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상당히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어제 오른 일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맞아요.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헤즈볼라라든지 여탑 반군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 세력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어떤 그 군사적인 무게의 추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작년 4월과 10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그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공습했을 때 이란의 어떤 방공망이 상당히 약화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안보의 제일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그 부분을 막는다는 건 상당히 국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국내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란 카드를 딱 꺼내드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미국, 그다음 아랍 국가들까지 이란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을 설득하면서 이란을 몰아붙여가지고 확실한 그 세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목표가 세력의 변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핵 능력 제거, 미사일 역량 제거, 세 번째가 테러의 축 제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의 축에 그러니까 화면의 그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란 국민과 이란의 소수의 어떤 부패한 어떤 지도층 정치인들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어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이란 어떤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 기간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란이 쓸 수 있는 반격의 카드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란은 영내 강국이고요. 그게 거대한 그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다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번 어떤 그 무력 충돌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 방공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황이 추진하는 프락시들도 다 많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경제제도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려울 때는 군사력을 제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 그 수천 발, 2천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 재고가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서 아껴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많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해서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압박해가지고 활로를 찾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이란은 여전히 상당히 열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호르무즈 해협이요. 원유 수출 이제 교통 통로가 되잖아요. 그걸 막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 그 카드가 유효한 카드입니까? 유효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거든요. 자신이 당선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실물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이 자신의 당선으로 지켜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걸 위해서 반값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에너지를 착 풀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남는 에너지는 팔아가지고 세금, 즉 국가의 재원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경제, 미국 유권자들, 소비자들의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또 봉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재계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도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이 협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이스라엘에는 휴전을 해라, 미국은 자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의 전략적 그 고려상을 봤을 때 이제는 2019년 이후로 미국이 세계 제일 산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미국에게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유럽, 중동, 아시아의 순서로 대륙별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시아, 유럽, 중동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상당히 미국의 영향력, 안보의 영향력이 떨어져 나갈까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사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갖고 역량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봤을 때 중국의 영향력은 미비하잖아요. 뭐 이런 걸 보고 유럽의 영향력도 미비하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전 세계가 목도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을 내더라도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구심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를 북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북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수모를 겪는 거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돌발 변수긴 합니다만 미국이 협상 중간에는 아무래도 협상 중간을 공격하거나 어떤 상황을 통제해 준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제2의 이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상회의를 제기하고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순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이란 간 핵 협상을 지켜보면서 향후 자신들의 어떤 그 행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를 포함한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GDP의 5%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뭐 미국 측의 입장이니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거의 61조 정도를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GDP 대비 한 2.3% 이렇게 돼요. 그러면 5% 쓴다고 한다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배 이상이니까 한 130조 원을 갖다가 국방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도 지금 3.3% 이 정도 쓰고 있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GDP 5% 국방으로 쓴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wishful thinking 주장하는 거고요.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 3%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당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미국의 동맹 전 세계 동맹을 봤을 때 GDP 대비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 동맹들이 좀 불량 국가들이 많거든요. 2% 맞추는 것도 늦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럽 동맹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한 거고 그거에 비해서 유럽 동맹은 5% 얘기했는데 아시아 동맹은 3%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들은 5%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동맹국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순위가 압박을 받는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이런 얘기 좀 뭐합니다만 유럽 동맹들이 많은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향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 출범하자마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일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원활히 끌기 위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 맞추는 부분, 좀 넘는 부분까지 아마 2027년까지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한 2.3에서 5%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유럽 동맹들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선을 세우고 어떤 그 이전의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논리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참석하는 쪽으로 좀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무게는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정책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외교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 회복 부분에서는 다자 회의가 출범 초기에 어쨌든 간 2번 주요한 다자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해서 어떤 외교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이 32개국이에요. 그리고 G7 국가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한러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가지고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안보적인 우려, 즉 너무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시각도 있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는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참석하시는 것이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2개 회원국들이 우리의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K 방산이라든지 기술 협력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번에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유럽 나토와의 어떤 신뢰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도 담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다면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참석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